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경제 활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활력, 혁신 성장, 용어를 떠나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직설은 정부 여당이 꼭 들어야 할 쓴소리 해주실 특별한 분 따로 모셨습니다. 대학 경제학의 원론격인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대표 경제통,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에 대한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 2기 경제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경제 정책 네. 전환이다. 뭐 언론은 대충 이런 네.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자각 증세 없는 난치병의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경제 현실이다. 이런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정권과 상관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후유증에 대한 진단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저성장 기조의 고착인데요. 네. 이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된 거죠. 예. 됐는데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차원을 떠나서 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그러한 추세를 돌려야 될 책임은 각 정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나름대로 애썼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 정부는 네. 그 추세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켜서 더 가속화시켰다는 게 제 평가고요. 네.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게 많은 분들이 IMF 위기 같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위기보다는 또 외국의 경험을 보면 서서히 시들어가 가지고 자각 증상이 나올 때는 마치 그 난치병이나 불치병처럼 네. 되돌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예.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일본입니다. 아하. 소위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리는 20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 초입에 들어왔다. 많은 아하.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게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팀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국 경제 위기론 동의할 수 없다. 위기 아니다. 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만 나오면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속 왔는데 그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자체가 경제학자로서도 좀 다르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위기라는 거는 그 비행기가 예를 들면 추락하기 직전이 위기입니다. 추락한 후에는 위기가 아니고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재앙으로 가는 직전이기 때문에 위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고쳐야 되고요. 예.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그리고 효과도 지금 이미 1년 지났지만 나타나지도 않는 네. 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 학문적으로 보면 미신에 가까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예. 한국 경제를 1년여 실험했다는 것은 전 굉장히 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 방향을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겁니다. 예. 소득 주도 성장 1년 반의 실험은 실패다라고 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보다도 지금 오늘도 직장에서 일하는 또는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예. 소상공인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는 그럼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 정부도 정부와 시장의 평가가 낮다라는 전제 아래 지금 의원님은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니까 네. 경제정책 방향 뭐 대전환이라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 소득 주도 성장에서 경제 활력, 뭐 혁신 성장 쪽으로의 방향 전환은 그럼 수정은 됐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언급은 된 거죠. 예. 그것만 해도 뭐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기다려봐라,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반개혁적이다. 계속 고집불통이다가 그래도 금주에 그 예. 대통령께서 경제 활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그것을
경제 활력을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그 고비가 많은데 아직도 세금 퍼줄 궁리나 하고 예. 이 좀 영합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고 예. 실제로 지금 한국 경제의 병을 고치려면 힘든 선택,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근데 여기에 저항하는 이익 집단 예. 또는 그 강성 노조, 예.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어떻게 예.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부터 해법까지를 우리가 의원님과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따라오시질 못하니까 네. 제가 하나 조목조목 좀 그러시죠. 구체적인 문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워딩으로 네. 시장의 수용성과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 네. 자, 이렇게 말한 거는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국민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 자, 야당 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네. 경제학자로서 그 발언의 의미가 남다릅니까? 남다르죠. 그동안은 좀 고집불통이었잖아요. 아하. 그대로 간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럼 문재인 그랬는데 대통령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경제 정책 예, 기조에 저는 대해서? 주변에 참모들이 예. 1기에서 2기로 바뀌면서 네.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예. 지금 최저임금 10.6%, 10.9% 인상하고 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실행이 1월 1일, 예. 2주 뒤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언급은 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무슨 탄력 근로제를 검토해 보겠다. 네. 지금 한가한 얘기예요. 지금 2주 뒤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저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하, 방향 정책 생각의 전환은 환영할 만하나 구체적인 내용의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2주 뒤에 다가온 지금 이 충격파를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좀 먼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예. 가설입니다만은 2주 뒤로 다가온 이 충격을 그럼 완화하는 해법으로 간다면 최저임금과 네. 탄력근로제로 네. 봤을 때 최저임금 10.9% 내년에 올리기로 한 거는 방망이 두들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땅. 지금 기차 떠났습니다. 예, 그거 수정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끼리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저를 포함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예. 지금 법안 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하. 1월 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 일단 법안 내용은 10.9% 인상을 예. 일단 유보하자. 유보하는 맞아요. 법안을 내셨습니까? 냈습니다. 예. 그것이 속도 조절이고 진정한 연착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10.9% 인상, 지금 16% 인상한 것도 지금 금년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10% 더 올리면요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요거 네. 연기를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이 그 소상공인들이 흡수할 수 있는 예. 여력을 좀 확인한 후에 올리자. 이게 막무가내로 10% 올리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올해 결정됐어도 이대로 그냥 시행되면 내년에 충격이 너무 클 거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실 텐데 네. 그래 지금이라도 법안을 내서 법을 고쳐서 이걸 유예하던가 숫자를 바꾸는 새로운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찬반 논란이 격하게 일 것 같은데요. 정치권도 반대할 사람들은 지금 어차피 정해져 친정부적인 친노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그 분들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업무상 이렇게 접해본 소상공인들이나 편의점 주인들이나 이 중소기업들을 보면 더 이상 10%를 더 올려줄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 네, 그래서 대량 해고가 가능하거나 발생할 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더군다나 52시간 이제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편법이 예. 등장할 거고 편법 자체가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은 불가피합니다.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법안은 발의하셨는데 네. 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통과시킬 자신은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우선 우리 그 한국당 내 원내 지도부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몇 번 같이 예.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반대하실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여 안 했고요. 안 하셨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는 거고 네. 의원님이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국회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네. 걸 알려드리는 수준으로 정리를 네, 하고 그러시죠.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로 정리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이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제 이런 걸 놓고 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정리를 해서 유추를 해보면 청와대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좀 늘려주겠다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거나 굉장한 그 경제 그 위기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네. 정부나 대통령도 인식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넘어야 할 벽은 네. 결국 공고한 그 강성 노조와 민주노총의 일집단의 저항이다. 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요 네. 재계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1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굳이 퍼센테지로 예측하신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 글쎄요, 그건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결국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요. 네. 일본이 오랜 동안 숙려 기간 끝에 1년으로 했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게요. 그 근로 조건이라는 게 결국 1년 단위로 바뀌는 사업이 참 많아요. 네. 계절적 요인 때문에. 계절, 사계절이 있는 그렇죠. 나라에서는 특히. 예, 그래서 예. 그 1년 단위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개인 의견은 탄력 근로제 기준은 그 기한은 1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이죠. 1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제 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네. 업종이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소신과 의견은 이제 그러셨는데 1년이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면은 뭐 타협 가능한 수준입니까? 6개월도 글쎄요, 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만 네. 이건 기본적으로 자율 협약에 맡기는 게 맞다. 자율 협약이 네네. 맞다. 업종에 따라서는 3개월이 적합할 수도 있고요. 예. 1년이 적합할 수도 있고요. 하기 예. 때문에 그건 자율 협약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국회 내에서 네.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정의당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이 군소 정당이 과로사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동을 걸고 나온다면 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로해서 과잉해서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R&D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데는 이렇게 몰아서 오기 때문에 또 예. 어떤 때는 뭐 한 달 이상 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네. 이런 거를 그냥 일주일에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막는 거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예, 과로해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요소가 있는 걸 제거하는 거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정리 좀 하면서 가죠. 네. 최저임금 문제 그렇게 정리됐다는 얘기와 주 5시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기대를 하시고 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조 변화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 그렇게 종합해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자율에 맡기는 게 맡기자라는 맞다. 의견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실 네. 생각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이제 2주 뒤면 바로 시작되는 이 유예 기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 최저임금 인상이요?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예. 그 지금 우선 당장 그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전에 네.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고 1월 1일부터 이제 처벌에 들어가요. 예. 요거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결정 또는 행정 행위로 예. 얼마든지 처벌을 또 당분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더 늘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만 보면 계도 기간이 유예가 될 것 같은 뉘앙스는 나왔는데 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1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어떤 확정된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이시니까 들으신 얘기 좀 있으면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뭐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네. 결국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 없다. 아직은 립 서비스 수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예.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제도도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미사여고 다 필요 없고 유예 기간 언제 얼마나 유예되는 건데 이걸 텐데 숫자가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네. 아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유예 기간을 좀 늘릴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은 하셨지만 확실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까지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정부가 발표한 이제 그럼 소득 주도 성장 좀 뒤로 좀 제치고 네. 이제는 경제 활력이 방점이다. 자, 뭐 좋은 말이고 다 환영할 만한 네. 일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현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이랄까요? 독선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뀐 거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번에?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정의롭다. 정부는 정의롭다. 근데 말이 정부지 정치인과 관료가 구성하는 게 정부인데요. 네. 저는 정치인과 관료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때로는 그러니까- 탐욕스럽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좀 객관화된 시각으로 예. 시장이 이렇게 탐욕스럽고 불공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개념의 변화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정책이 바뀌면야 좋죠. 그런데 아까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말로만 구두선으로 끝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이익 집단의 저항을 극복하지 예. 못하면 이 경제 활력이라는 게 결국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 건강과 마찬가지로요. 경제도 건강이 있는데요. 네. 잘못한 행동으로 망치는 거는 금방입니다. 건강 망치긴 쉬워요. 근데 망쳐진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노력이 시간이 필요하다. 걸립니다. 예. 경제가 똑같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이상한 정책으로 지금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1년 반이면 충분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네, 보다시피. 예. 이거 되살리는데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180도 방향 전환해서 우리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데 예. 정책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몇 년 걸릴 겁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팀은 정책 방향 선회로 기업의 기를 살려서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놓겠다. 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평가는 이렇게 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죠. 액션이 증거죠. 예. 증언이 증거는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말만 하고 말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시장의 활력이라는 거, 경제 활력이라는 건 결국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고요. 네. 활성화된 거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 고비가 있어요.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고 네. 신산업을 창출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냥 투자만 좀 하고 민간 SOC 민자 유치하겠다는 수준 가지고는 네. 좀 불확실하고요. 얘기 나온 김에 네. 규제 말씀하셨으니까 규제 얘기를 정부가 꺼냈습니다. 네, 규제가 네. 너무 많다. 네. 규제 개혁하겠다. 네. 그래서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불만이시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의지 자체가 여전히 박약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기업인들의 길을 올리고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예. 2, 3년, 5년 뒤에 투자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무슨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걸 들고 와서 예. 기업들의 경영권을 자꾸 위협하려는 것을 마치 무슨 공정경제의 요소인 양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정무위 간사입니다만 인터넷 은행법 네. 통과시킬 때도 은산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은산분리 완화라고 민주당 내에 네. 일부 의원님들이 강경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의 무산될 뻔한 적도 있거든요. 카카오뱅커로 대변되고 있는 그 인터넷 뱅킹을 K뱅크하고요. K뱅크를 하는 그거 자체가 은산분리 완화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 후퇴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대통령 자신이 레드 플렉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것부터 풀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젠다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소위 강경파가 그거를 마치 무슨 재벌 개혁이 후퇴인 양 얘기를 하는데 예. 카카오나 KT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은행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념형 도구마에 빠진 분들이 계속 그런 발목을 잡으면 규제 완화 멀리 가지 못할 거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민주당 분위기는 청와대의 지금 변화하고는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매일 부딪히시는 분인데 네, 네. 청와대는 규제 개혁하고 이렇게 경제 활력하겠다고 하지만 법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민주당 기류는 그것과는 여전히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간다고 진단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당이나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지만 당내에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죠. 또 그게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예. 민주당 내에 이제 아직도 이런 그러니까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예. 무조건 심지어는 편의점 주인조차도 고용주로서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도구마에 빠진 분들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 내에서 우선 좀 의견 조율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예.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집권했을 때부터 그 규제 개혁, 기업 경제 활성화, 네. 일자리 창출에는 언제든지 여야 간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카풀 네. 이거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고 정부의 입장은 뭔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혼선스러운 상황이고 또 뭐 택시 노조에서는 뭐 국회를 에워싸서 좀 경적 시위를 네. 한다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예. 감자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일단은 그 결론을 내야죠. 소위 말하는 총대를 매야 되는데 예, 이번에 청와대와 경제팀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카풀 공유경제, 숙박 공유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번 발표된 자료에 보면 예. 숙박 공유나 예. 다른 공유는 하는데 네. 카풀만 쏙 쏙 뺐어요. 빠져있죠. 뜨겁거든요. 예. 뜨거운 감자고 지금 현재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또 현 정부의 그 나쁜 버릇, 무조건 문제 생기면 세금 틀어막기. 지금 택시 기사를 월급제로 하고 250만 원을 보장해 준다. 네. 그럼 택시 기사들은 이제 열심히 일 안 해도 월급 25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수입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보장되면 그 차이를 이제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세상에 택시 사업자 월급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나라는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원칙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이렇게 자꾸 미세 조정하다가 엉뚱한 결과를 낳는 이런 정책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건 막아야 된다. 네. 이분들과 어떻게 피해를 보전해 줄 거냐. 기본 시장 원리와 경제 논리 그리고 예. 우리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그러나 이거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가 돼 있고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반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공급 과잉 상태고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 시간적인 그런 택시 안 잡히는 문제로 카풀이라고 하는 승용차 운영 그 영업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확 가면 기존 택시 업계는 생존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분들의 주장 자체도 그렇게 허무맹랑하거나 과도한 주장은 아니다라는 시선과 질문이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떤 그럼 해법이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그 새로운 어떤 ICT 어떤 진화 과정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 최소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장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거를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라는 구체성을 그래서는 안 갖고 됩니다. 있는. 세금으로 그거는 메꿔서는 반대하시는군요. 네, 그건 안 되고요. 네. 세금으로 재정으로 메꿔주는 건 반대하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있으시군요. 아니 지금 최저임금 올린 걸 가지고도 세금으로 메꾼다고 그래서 네. 그 편의점 사장님이나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네. 택시 기사님들한테 월급을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의원님. 아니 근데 지금 뭐 말씀대로. 민주당 일각에서 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그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실제로 예. 런던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가보면 우버하고 예. 택시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 그 택시들이 뭐 이렇게 도산에서 다 택시 사업이 없어졌 게 아니거든요. 그렇진 공존하거든요. 않죠. 가보면. 예. 그러니까 그 조화와 공존의 그 묘가 있을 겁니다. 우버가 일정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택시업계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 합리적인 안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것도 고려해볼 만한 안 중에 예, 하나고요. 예. 외국의 성공 사례를 한번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나 하나가 다 쉽지가 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이 라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기보다는 좀 유연하고 또 현실을 이제 좀 고민하는 느낌은 가집니다. 네. 가지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동안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제가 국회에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한 분인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분이 과연 그런 강력한 경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줏대가 좀 있는 분이냐. 흔히 말하는 분들이 카리스마가 언론이나, 있느냐. 네, 제가 접한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예. 젠틀한 분이에요. 네. 신사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 신사의 리더십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 상황은 틀어잡고 난세인데.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아마 김수현 정책실장이 좀 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하. 그 두 분이 어떻게 협업 체제를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문재인 정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노동계가 우군이었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삐걱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노총의 이 관계 설정과 향후 전망, 네.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예. 여론에 따르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정치적 동반 관계가 있었던 건 다 알지만 네. 민주노총의 요구가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요구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온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네. 온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주장이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나 이게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는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치적 결정보다는 국익, 힘든 선택이나 어려운 결정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다면 설득과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현 대통령과 정부에 있죠. 여야를 떠나서 탄력 근로제, 뭐 최저임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지금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데 네. 여야를 떠나서 만약에 의원님이 정책 결정권 잘하면 네. 민주노총이 계속 저런 식이면은 문 열어놓은 채로 개문 발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현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고요. 예, 현 정부가 잘 설득해서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가면 좋겠지만, 저는 계속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차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이니까요. 예, 그 예.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야당 의원으로서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을 여쭙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어찌 됐든 성공해야 하니까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것만큼은 꼭 지켜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요것만큼은 요 원칙은 지켜달라고 주문을 하신다면은 네. 혹시 하나 꼽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파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파퓰리즘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의 유혹을 떨쳐내라.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과 예. 국민에게 영합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늘 살펴야 되지만 네. 마치 좋은 의사가 예. 환자 가족의 뜻은 받들지만 환자 가족이 하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네. 그런 차원으로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세금으로만 메꾸려고 하면은 한계에 복착할 거라는 행간의 일들도 제가 좀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내년도 한국 경제 방향에 대해서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일신 김종석 의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시작된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연일 끊이지가 않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비위 감찰 조사 시작을 했는데 검찰로 돌아간 특감 반원들이 그동안 썼던 휴대전화를 모두 다 바꿨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영상 보시고 2부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전 특감 반원 김모 수사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 등 전 특감 반원 여러 명의 휴대전화가 최근 몇 달 사이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고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신 내역 조회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과 자주 골프를 친 것으로 포착된 한 KT 임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수사관 등이 자주 다닌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비용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수사관 등 전 특감반원들이 누구와 어떤 경위로 골프를 쳤고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쯤 시작된 청와대 특감반 문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쟁점과 초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작은 골프 비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엄연히 공무원들입니다. 업자들과 어울려서 민간인들과 골프를 쳤다라는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감찰, 내부 감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느닷없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한 거는 비위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쓴 것 때문에 찍혀서 내가 잘렸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청와대와 6급 주무관 사이에 진실 공방처럼 돼버렸습니다.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이제는 불법 사찰이었냐, 합법적인 감찰이었느냐, 직무 범위를 벗어났느냐, 직무 범위 내에서 했느냐, 개인 일탈이냐, 청와대의 조직적인 관행이었느냐 이런 논쟁으로 좀 번지고 있어서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자, 전문가들 세 분 모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죠.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학의 차재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계명대학교의 김관옥 교수님 나오셨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진행 상황은 종합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김관옥 교수님. 네.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최대 쟁점은 뭡니까? 본질적 쟁점은?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처음에는 국민들은 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 탄압으로 이제 그 사퇴를 한 걸로 사퇴가 아니라 원대 복귀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본인 하나고요. 주장에 따르면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민간인 사찰 문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분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네. 취지인 것 같은데 뭔가 청와대에서 잘못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된 부분이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는 아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 자체가 아예 없다 우리는 펄펄 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말씀. 차 교수님. 네. 차 교수님 보시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뭡니까? 역시 민간인 사찰인가요? 민간인 사찰도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김태우 수사관 예. 이제 뭐 실명이 다 공개됐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이 왜 지금 원대 복귀됐느냐 그 예. 원인도 있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태우 그러니까 지금 수사관이 계속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 중에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의혹이 예. 연일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진상 조사 또 아마 상당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결국은 청와대 감찰 반원으로서 비위를 감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이제 그 신분에 대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근데 신분도 문제지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그 조사했던 첩보들 중에 네. 여권의 고인사 우윤근 러시아 예. 대사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새로 나온 또 지금 의혹이 이강래 지금 도로공사 예. 사장에 대한 네.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나오는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내일은 또 다른 또 뭐 사람을 또 들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줄줄이 있대요. 그렇죠. 김태우 뭐 수사관은 오늘 나 뭐 혼자 안 중앙일보 죽겠다는 거 보도에 아니에요, 지금?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예. 지금 뭐 야당과 뭐 또 언론에 대한 공작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뭐 이야기 첩보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청와대는 개인 일탈이 개인 이 일탈이라고 모든 하는데 것이 이상한 주무 6급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종의 그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뭐 지금 전체 공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네. 청와대 대응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내놓는 이 상황이어서 예, 상당히 예. 천하가 되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다. 뭐 저는 뭐 청와대의 처지도 곤혹스럽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예. 얼마나 참담하고 당혹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가 지금 본질적 문제다라는 말씀. 서정욱 변호사는 뭐를 본질로 보세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예. 과연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예. 이분이 이게 그
흙탕물을 만드는 하나의 미꾸라지인가? 네. 아니면 이게 정말 거대한 이게 그 청와대 어떤 게 실제 진실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인가? 예. 이게 본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요. 아, 이 폭로에 대한 규정. 예. 저는 이게 자꾸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게 흙탕물을 흐린다. 예. 다시 이게 어떻게든 개인 비리로 몰고 가고 또 이게 유출 과정만 문제 삼을 하지만 예. 저는 이게 오히려 본질은 이분에게 그 공익 제보자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비리가 있을 수 본인도 해명하니까 그건 이게 그대로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폭로한 거는 우윤건 러시아 대사의 그 부실 검증 네. 그리고 이게 민간인 사찰 문제 이게 본질이 아닌가. 따라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에게 양심적인 공익 제보자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가장 대응을 잘못하는 게 자꾸 이게 미꾸라지, 뭐 불순물, 또 이게 유전자 이런 게 비유와 은유로 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대응은 이게 구체적인 팩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응해야지 예. 무조건 이게 미꾸라지 뭐 유전자가 없다느니 또 이게 예. 불순물이 있었다느니 이런 이게 비유와 은유로 간 게 잘못 대응이 좋습니다.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논의를 거꾸로 그럼 그 역순으로 한번 가보죠. 공익 제보자냐, 불순물 비위 폭로자냐, 요 논란인데요. 이거 뭐 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물을 지금 흐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은 개인 일탈 비위라는 겁니다. 골프 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격과 성향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한번 논의해보죠. 김관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동의하죠. 이상하긴 이상해요. 예, 많이 이상합니다. 정의로운 공익 폭로자라고 보세요? 지금 아니죠. 지금 서 변호사님이 공익 제보자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익 제보자는 왠지 정의로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 진실이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진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발견했을 때 예. 그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공익 제보자의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비위가 다 드러나고 원대복귀를 대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손실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막는 어떤 빌미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이 수사관의 비위락하는 것은 민간업자와 어울려서 골프 얻어쳤다? 이거?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험적으로 공직자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수사 내용이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온 건 뭐냐면 예. 그 건설업자의 어떤 휴대폰의 내용을 보니까 수사와 관련된 그분이 이제 경찰 알아본 문의한 그거에 맞아요. 관련된 예, 것들이 대화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본인은 뭐 승진을 위해서 그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어떤 청탁을 받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무 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근무 중에 골프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감찰 대상이 친다 그러면 가서 같이 쳐야 되는 게 있지만 네. 이분은 그분하고 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다른, 건설업자들이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변명이 또 뭐냐면 이분이 그린피가 20만 원이고 자기가 밥값을 내서 혜택은 5만 원이다. 이분의 직급이 6급이에요. 그렇죠? 월급이 예. 얼마일까요? 근데 이런 분이 수시로 골프를 20만 원짜리 그린피를 치고 그러면 1인당 15만 원짜리 밥을 본인이 접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두고서 본인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정리를 하시자고요. 골프 친 거 뭐 부적절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인정.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건에 개입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비위가 문제가 됐던 거는 그렇죠. 원대복귀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건 알아봐주고 지인의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비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한 사람이고 개인 일탈이라는 얘기인데 차 교수님은 입장이 뭐세요? 개인 일탈? 일단은 뭐 개인 일탈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 시작은 입장에서는- 개인 일탈 예, 개인 맞죠? 일탈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본인이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폭로를 하는 것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공익 제보자의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상당히 이 정권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종의 여기서 배신을 당했다. 아하.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비위로 인해서 쫓겨난 부분을 일종의 정치적 탄압, 희생양으로 조금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내놓는다.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김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위를 떠나서 일단은 예. 그 동기 자체는 예.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이분이 뭐 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쫓겨난 무슨 막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폭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폭로 내용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만약에 그 김 수사관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할 말이 없는 없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집권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을 한 것인데 네. 그 촛불혁명 자체가 바로 전 정권의 청와대 권력의 지나친 그 전횡과 또 거기에 따른 또 그 국정농단 이 부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 국정농단 중에 상당한 부분이 또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로 지금 대변되는 민간인 네, 사찰까지 다 포함된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라면 한다면 하는 전제가 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김 수사관의 주장 자체를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럼 생각이 반대로 듭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가 비위를 저지른 걸 덮기 위해서 지금 미꾸라지가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모든 폭로 내용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 거짓말하는 겁니다라는 청와대 이 주장과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에는 그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했던 부분, 저는 뭐 그 부분은 상당히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아니, 대통령이 믿죠. 왜 문재인 국정원도 대통령이 포기하고 쭉 기무사도 해왔던, 포기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정원 그 소위 말하는 IO 정보관들 그 정치 사찰 정치 정보 수집하는 거 다 네.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믿고 싶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김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상당히 과거의 그 청와대가 해왔던 그런 관행에 예. 그냥 옮겨 올라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상당히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아마 이 해명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또 그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차제에 이제는 청와대가 더 이상 해명을 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빨리 제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특검을 자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선제적으로 된다. 청와대가 그만큼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한다면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명할 때마다 또 김 수사관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하고. 계속 반박하고 이 지금 진실 공방처럼 가버린다는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실행에 대한 이 그 믿음을 과연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만큼 당당하다고 한다면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좋다. 우리는 특검이라도 자청하겠다는 이런 식의 정면 대응을 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응 방식이 그냥 이대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이렇게 대변인 나와서 자꾸 격앙된 말로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앞서 뭐 그 서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전자다, 미꾸라지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저는 청와대가 지금 하는 해명에 상당히 저는 뭐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는 뭐 그 민간 사찰의 DNA가 없다는 일종의 감성적 접근 이러한 부분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분이 양심적 공익 제보자인지 예. 아니면 이게 개인 일탈의 미꾸라지인지는요. 예. 지금 이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덮습니다. 네. 그럼 이게 나중에 권력이 죽고 예. 정권이 이게 바뀌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과거에 박관청 경쟁이 있죠. 예. 지금 이게 대부분 양심적 공익 제보자로 보죠. 지금은. 그렇게 보나요? 박관천. 지금 이게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 네. 지금 이게 공익 제보자를 많이 봐요. 예. 근데 그때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고 그렇죠. 이분이 이게 그 유흥주점에서 골든바, 황금바를 받아서 이게 개인 비리로 7년 기소가 됐잖아요. 네. 물론 이게 무죄 받았지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진실은 언젠가 이게 권력이 죽어서 다음 정권이 또 이게 전 정권의 적폐 수사 파헤치면 예. 비리는 이게 드러날 걸로 보이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게 그 제보가 예. 저는 이게 우윤건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윤근 해명부터. 왜냐하면 이게 우윤근 러시아 대사 네. 저는 이게 이분에 대한 감찰이 저는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대사 내정자고 비서실장까지 거론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적법한 감찰로 보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이거 인사 검증할 때 그러면 이게 녹취록까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서 감찰한 거예요. 네. 근데 2015년에 검찰 수사에서 이게 무혐의로 끝났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검증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5년에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검찰 수사가 없었죠. 예. 그리고 이게 녹취록을 보세요. 녹취록은 이게 협박을 당해서 1,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예.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선거 끝나면 이게 차용증 폐기한다 그랬어요. 예.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정리 안 된 부분이 바로 저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검증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다 나한테. 네. 그래서 내가 소명해서 다 정리된 문제라고 처음에 SBS 첫 통화에선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우 대사가 두 번째 출국할 때는 물어봤더니 아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전화 받은 적 없다라고 말이 정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인사 검증을 일단 이게 부실하게 검찰 수사했고 아, 그 이후에 우윤근 대사는 이게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이나 네. 임종석 실장한테 이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처음에 보고된 것처럼 우윤근 지사에게 임종석 실장한테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보고 안 한 것처럼 말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거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런 게 본질이지. 따라서 이게 제가 양심적 공익 제보자를 본 이유는 이런 이게 본질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봐야지. 예. 저는 이게 자꾸 유출경이나 개인 일탈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봤더니 김관옥 교수님, 네. 고건 전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2명, 뭐 다른 사람들 다 빼고, 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공무원인지 공직자인지 실세인지 뭐 그건 뭐 애매하니까 빼고. 고건 전 총리 아들과 공항철도 감찰, 민간 은행장 감찰 이거는 민간인 아닌가요?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예. 문제는 지금 뭐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김 수사관이라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감찰을 행한 것과 예. 지시를 받은 것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청와대 주장은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 본인이 본분을 넘어서서 해왔길래 적절치 않다고 폐기했고 내용도 불순분에 불과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들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무조건 김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를 다 믿어줄 수는 없어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한 것과 본인이 과거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일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행에 걸쳐서 해왔던 것들을 스스로가 한 것들을 뭐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분리시켜서 어떤 것은 지시를 받은 것이고 어떤 건 스스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네.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면 예. 이건 굉장히 위험수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보죠. 시청자들이 좀 헷갈려하실 테니까. 고건 정 총리 아들 민간인, 예. 민간은행장 민간인 2명. 근데 감찰인지 사찰인지는 알 바 모르겠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 보고서를 청와대에다 이 수사관이 낸 거는 팩트죠. 그렇죠. 그거를 받은 것도 팩트죠. 그런데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니, 잘못 갖고 왔길래 적절치 않다고 혼내고 경고하고 활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문제 없다. 요 대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얘기는 조금 다르고 예. 은행장 얘기는 본인이 한 것이다. 이제 청와대 얘기는 그거예요. 은행장 얘기는 예. 김 수사관이 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때가 워낙 핫했으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정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바다 이야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행성과 관련된 거고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마 알아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이라든가 문제가 뭐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한 개인을 사찰을 했느냐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또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냐.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초점이고 만약에 이게 있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뭐 민간인이잖아요. 그분은. 김 교수님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대목은. 이제 그 지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비트코인의 시장이 아무리 나빴다고 해도 반대로. 위험스러웠다고 해도 민간인 사찰은 안 된다는 그럼 거죠. 반대로 아무도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럴 이- 수 있어요. 그럼 이 김- 수사관이 자기가 알아서 막 공병심에 들떠서 동향을 감찰인지 사찰인지 모르겠지만 막 주워 모아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병심이 아니라 이분은 그게 사실 자기 업무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그렇죠, 거예요. 해왔던 박근혜 거죠. 정부 때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을 1년 반 동안 해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뭐 민간인 사찰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예, 했다. 예. 그럼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저는 개인 일탈입니까? 아니요, 개인 일탈이지만 특감 반장이든 아니면 뭐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비서관이든 네. 저는 뭐 일종의 직원에 대한 관리 잘못했다. 아하.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이 범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 원대 복귀를 시킨다거나 그때 뭐 인사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돼서 나중에 본인의 어떤 비위가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 예. 차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아닙니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이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게 대한 그 투기 가열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동향 조사를 지시할 수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김 수사관은 특감 반원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그 정책 수립과 관련돼서 예.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일종의 행정 요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 요 대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무슨 경제 정책이나 무슨 정책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첫 겁니까? 번째가 아. 그러니까 지금 특감 반원이 그러니까 예. 어느 때는 특감 반원으로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첩보 수집도 하다가 예. 어느 순간에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행정 요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첩보 비리 첩보 사원에서는 민간인 부분을 해오면 불순물이 되는 거지만 예. 행정 요원으로 동향 파악해 오면 그거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아하. 기준 자체는 그럼 누가 정하는 거야? 애매하네요. 애매한 거죠. 예. 그건 상당히 자의적이고 근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좀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자, 본인은 예.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런 일을 한 거는 팩트니까. 팩트죠. 팩트인데 예, 그러니까 좋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때는 행정요원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 예. 이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불순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첩보 이런 걸 같은 경우는 예. 이거 그 특감 반원으로서 했다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김 수사관 스스로도 예. 내가 이럴 때는 행정요원일까? 내가 이럴 때는 특감 반원일까? 스스로도 아마 구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아하. 그러한 상황에서 김 수사관의 주장 자체를 이때는 행정요원이니까 우리가 이건 정당한 것이고 예. 이때는 특감 반원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불순물이 되었다는 식으로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그럼 청와대가 처음부터 그러면 동향 파악 다 하고 다 하느냐? 그러면 내각은 뭐 하느냐는 겁니다. 예. 이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실무부처들이 금융위원회도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 금융감독원도 있어요. 그런 데서 왜 하지를 않고 왜 청와대가 하느냐?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상당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놓은 게 청와대 정부라는 거거든요. 아, 청와대 지난번 정부다. 최장직 교수하고 박상훈 예, 예. 박사가 쓴 청와대 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장차관들이 뉴스 이슈에 되기보다는 청와대의 참모들이 일개 행정관까지 다 뉴스의 초점이 될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권력과 정책의 중심이 돼 있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왜 모든 걸 만기 7라면씩 다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청와대 사실 저는 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청와대 개인 관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지만 저는 공직 감찰할 부분도 왜 청와대가 과거식의 이 정부처럼 이런 식으로 벗어나지 할까? 못했다. 예. 왜 지금 사실 그 감사원에 공직기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과거 정부는 총리실에다가 또 이 공직기관 관련된 팀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탈이 났기 때문에 청와대로 옮겨진 네. 측면이 있지만 과연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이렇게 만기 칠라명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사고도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닐까. 차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청자들은 우병우 때나 지금 조국 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의 모든 거를 책임지려 했던 본질은 똑같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우병우가 하면은 국정농단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영역이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는 애국인가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우병우 수석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그 김태호 수사관과 박관천 경정을 예. 이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저는 뭡니까 이런 일종의 논리 자체는 거기는 저는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지금 과거와 이 그런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하는 그러한 통치 방식과의 절연하겠다는 그 선이 그러한 뜻은 저는 믿고 싶거든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병우 수석과 조국 수석, 그러니까 예. 박관천과 또 이 김태호 수사관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 상당히 예, 예. 지금 제가, 진상이 그거는 파악되지 제가 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앞서간 주장이 수정하겠습니다. 아닐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뭐 등치시켜서 저는 네. 저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병우가 했던 거는 국정농단이고 현 정부가 한 거는 그럼 애국 행동이었나?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계선이 애매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예. 드리면 예를 들면 공직기관과 사찰에 그러니까 공직기관을 하고 그 감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그 옛날 이석수 예,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그 자체가 지금 공복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정상화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때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네. 같은 독립된 이 감독 감찰 기구를 둬서 예.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이를 감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알겠습니다. 이 사태를 푸는 방안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분쯤 뒤에 11시가 되면요.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교통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방송을 끊었다 가야 되는데 서 변호사님 3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여쭙게요. 지금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민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찰이냐 정상적인 사찰의 범위냐 정상적인 감찰의 범위 내였느냐 아니면 이거는 좀 넘나든 경계선을 넘나든 불법 사찰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처럼 돼버렸는데 야당은 이걸 아예 사찰로 규정하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 보는 게 예. 예를 들어 이게 청와대 해명에 의하면요. 그럼 이게 무소불위로 감찰 권한이 확대돼 버려요. 저 예를 들어 보면 예. 조금 전에 이게 그 가상화폐 예. 이거는 이제 그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적법하다 그랬죠. 예, 첩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외교부 국장 사생활 감찰했죠. 예. 이거는 이게 품위 유저 의무 때문에 적법하다는 거죠. 예, 그건 뭐 공직기강 예. 확립 차원에서 그거는- 사생활도 예. 또 이게 그 환경부 장관 했더니 이건 이게 직무 감찰로 적절하다는 거죠. 예, 또 이게 개헌 조사했더니 이건 이게 민심 동향으로 적절하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면 그럼 이게 무소불위로 권력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아하. 따라서 이게 저는 범위를 아주 좁혀야지 이런 식의 뭐 민심 동향 또 이게 사생활도 품위유저 의무 위반 예, 예. 또 이게 표적 감찰도 정책 감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분들에게 그 신문에 자꾸 비교해요. 앵커님도 이게 기자 출신이지만 네. 신문에는 이게 불순물이 섞여오면 쓱쓱 걸러내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신문하고 국가에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김태호가 불순물을 가져오면 이건 이게 범죄입니다. 이게 직권 남용죄예요. 민간이 사찰하면. 예. 그럼 이게 고발을 하든지 빨리 이게 돌려보내야지. 근데 신문사에서 데스크처럼 봐가지고 이건 불순물이니까 빼고 네. 이렇게 1년 6개월 묵인합니까? 어떻게 언론사 신문하고 청와대 특감반이 같은 거냐? 저는 이게 이런 의문을 자꾸 이게 해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1년 반 동안이나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부적절 사찰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신문사는 그냥 불순물 걸어내면 되지만 네. 저는 이게 특감반은 범죄 아닙니까? 직권 남용죄예요. 그러면 이게 고발하든지 빨리 복귀시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왜 1년 6개월 방치했냐는 거예요. 어허.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시간이 있으니까 생활 적폐하면서 네. 그 공항철도 있죠. 이거 이게 해명을 뭐라 했습니까? 해명을 이게 공기업인 줄 착각했댔잖아요. 예. 근데 오늘 문건이 공개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민간이 100% 투자한 사기업이고 예, 예. 23년 뒤에 2041년에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런 이게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게 공기업으로 착각합니까? 저는 이게 이런 해명이 자꾸 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대목은 좀 제가 김의겸 대변인을 좀 변론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잘 몰라요.
청와대 대변인도 다 물어보고서는 이거 브리핑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할 대로 잠시 뒤에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관심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연결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전 11시부터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진과 교통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발표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연결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뭐 언론 보도만 놓고 보시면 김포, 고촌, 고양시, 화정, 장항동, 성남, 남양주 이런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은 됐었는데 이대로 될 것이다. 거론된 부분은 일부러 뺄 것이다. 말이 많습니다. 예,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네 곳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라는 발표가 있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네 곳입니다. 2기 신도시로 될 수 대변되는 분당부터 일산까지는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있는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합니다. 신도시만 만들면 배드타운이 되기 때문에 GTX를 비롯한 교통 대책, 도로 대책까지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토지 시장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발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뭐 여기 나와 계신 패널 여러분들 혹시 저기에 땅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관심들 크시겠습니다. 네. 전혀 한 평도 없습니다. 예, 저 없겠죠. 예, 저희 모두 다 여기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저 지역들이 그냥 이 신도시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20만 호 건설 그래서 여기다 배드타운 짓는 게 아니라 이 도로 특히 GTX 큰 것 같아요. GTX. 그게 굉장히 위력적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서울과 이 신도시를 연결해서 자족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수도권은 전철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예. 그게 있으면 이제 뭐 예,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네.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지금 뭐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이나 뭐 저희 뭐 변호사님들도 저 같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관심 있고 국가적인 균형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어떻게 공급 대책을 하는지 이런 이제 관심사인 거고 시장은 이미 저기서는 벌써 뭐 쪼개기 뭐 거래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연결되는 대로 이야기 좀 이어 나가도록 하고 잠시 그 얘기 좀 다시 좀 가볼까요? 다시 가보죠, 뭐. 그 김관학 교수님, 예. 아까 지금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자 불순물을 갖고 온 그런 범죄 수준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폐기 처분하고 1년 반 동안 끌었다. 결국은 맥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 저도 책임자 문제가 야당에서 글쎄요 비서관 수준 갖고 될까요? 결국은 이제 조국 수석 얘기를 이제 하자는 말씀이신 가겠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이번에 관해서는 뭐 사안이 어떻게 하든 좀 좋은 계기로 좀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하던 어떤 업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뭐 이랬다 그러면 큰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엔 1년 반이라는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순물의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
즉 민정수석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좀 내려서 국민적 동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과거처럼 했던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한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다시 연결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 이익을 도서관,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 대비 1.5배 수준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간선 급행버스, 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서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 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 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 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지구는 과천대로 헌능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 유래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에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유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2곳, 19,000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 계양 광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 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 호의 추가 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주택 총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상생과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큰 뜻을 모으고 또 9월 21일 제1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제2차 주택 공급 대책과 광역 교통 정책을 한 번에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핵심 정책 협의체 또 시장 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서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또한 수도권 경제활동기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부지 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 호 주택 공급을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1만 5천 호를 제한하는 등 2만 5천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 도로사업소 부지와 같은 이런 곳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과 실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 방안을 새롭게 시도해서 정부와의 1, 2차 공동 발표에 포함된 2만 5천 호 외에도 5만 5천 호의 주택을 추가해서 모두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 선진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가는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 건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 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와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서 공공주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하는 이런 혁신적인 주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는 시민, 국민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는 그런 자세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남 3기 수도권 신도시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과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4군데 선정됐습니다. 41곳 기준 15만 가구 지금 공급한다는 거고요. 서울 도심 기준으로 해서 30분 거리입니다. 전부. 여기에 신도시에 설립되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립한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선교통 후 개발 원칙도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이른바 GTX 건설이 주요 핵심이고 철도, 도로, 교량 신설한다는 내용 발표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서 도심 재생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와 국토부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수도권 공급 차원에서 신도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5만 가구에서 20만 호 정도고 21년부터 공급이 되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거래 제한 같은 후속 조치 뒤따른다는 얘기. 지금 여기 뭐 부동산 투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청와대 감찰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좀 핵심 자료만 좀 해보죠. 차 교수님, 예. 검찰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 수사관들을 좀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보려고 봤더니 핸드폰을 전부 다 바꿨다. 예.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다 바꿔버리면 이거 어떻게 다 사실관계를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상당히 이런 뭐 감찰 업무에 상당히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본인이 뭔가 꿀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 그대로 뭐 바꿀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내놔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지금 그 제출하기 전에 뭔가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앞서 우리 모두의 우리 서정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공익적 제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저는 뭐 사실 뭐 이 그 핸드폰을 바꾸고 뭐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이나 아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예. 특검을 자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아울러서 특검 자청해라. 선제적으로 특검을 자청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참마속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인즉슨 예, 말씀인즉슨 이 김 수사관의 비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당히 야당에서 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그 조국 수석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상당히 인책 경지를 요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고 나신 뒤에 일종의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재신임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그 청와대 이 그 공직 감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제도 정비를 예.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제도를 뭐 나름대로 보완하고 강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계속적으로 안고 예. 가기에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교수님, 한다면 예, 차 교수님, 저는 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청와대가 셀프 특감으로 선제적으로 응하고 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송의 심적으로 조국 수석 경질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그렇게 갖고 생각하는데 계신다. 지금 아, 그 굉장히 오늘도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오늘도 지금 그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 예. 저는 오늘로 끝날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논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팀을 바꾸고 지금 집권 3년 차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커다란 정치적 이 아, 걸림돌에 그래요? 예. 지금 걸려서 이 정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흔들거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선제적으로 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김관옥 교수님은 정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야당이 이대로 그냥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상식 같고 어떻게 갈까요? 국정조사 요구, 특검 요구 계속 나오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라 요구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게 계속해서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가라앉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없다. 그렇지만 없다. 저는 이제 아. 특검을 좀 차 교수님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받는다, 선제적으로 받는다.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은 이거를 더욱 정치 공세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야당이. 본질보다도 훨씬 더 부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특검을 스스로 자처했을 경우에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더 많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병우 뭐 전 수석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김석수죠. 네, 김석수 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자신의 어떤 뭐 이석수. 아, 이석수죠. 예, 예, 이석수. 예. 자신의 어떤 비리 문제라든가 뭐 권력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맞아요. 여기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좀 결이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검 같이 뭐 아주 큰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보다는 이거를 빨리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지시된 것이고 이건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고 이건 개인 비리로 예컨대 김 수사관이 만들어낸 네. 것이고 등등의 것들을 오히려 뭐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이제 특검에다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와대가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좀 근본적으로 안에 어떤 내용을 바꾼다, 네. 체질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좀 선명하게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예. 청와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검찰이 문제의 그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라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차 교수님 예, 그럼 뭐 의견이 제가 다르신 특검 건가요? 자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뭐 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하고 또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 누가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청와대가 우리가 떳떳하니까 그럼 검찰 수사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야당이 예 박수 치면서 모든 사안 끝나고 우리 검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러나지 않을 이것이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네, 네. 필요 없는 정쟁을 더욱더 악순환시켜서 사태를 더 키울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이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2분이 남았는데요. 2분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 전망 1분 하고요. 네.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요 1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일단 정치권에서요. 예. 최소한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최소한. 아하. 뭐 특검도 이게 논의해봐야 되지만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묻을 게 아니고요. 저는 자꾸 이게 이분이 개인 일탈을 숨기 위해서 폭로했다는데 네. 권력이 스슬퍼려 살아 있는데 그럼 이게 폭로하면 바로 이게 교도소 가지 어떻게 개인 일탈 덮어요? 네. 지금 이게 이분이 7, 8군데 골프장을 압수했어요. 예. 근데 골프 친 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입니까? 저렇게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하면 네. 우용근 지사가 오늘 고소한다잖아요. 예. 고발, 예. 러시아 대사가. 예. 그럼 이게 우용근 이분의 혐의라든지 또 이게 고발이 무거운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특감 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 네. 이게 과연 불순물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이게 조사하고 저렇게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지 너무 이게 6급 김태우 조사관만 과잉되게 정광석과처럼 이게 빠르게 조사하는 거는 또 다른 시비를 낳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 국정조사까지는 최소한 받아야 응해되고 된다. 받아야 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수사가 먼저입니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게 별개니까요. 별개로. 저는 이게 검찰 조사 좋은데 예. 개인 비리하고 폭로는 이게 별개로 봐야 돼요. 예. 개인 비리는 이게 철저히 조사하더라도 예. 폭로도 이게 동시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예스 노로. 국정조사 요구 야당이 요구하겠죠. 지금 이게 100% 하겠죠? 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예. 반드시 청와대가 받아야 돼요. 받을까요? 받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버틴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안 받을 걸로 보는데 안 받을 받아야 걸로 된다 당위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당위론적으로는 받아야 된다. 자,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대로는 사안이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세 분의 말씀까지 정리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찰이냐 감찰이냐 권력의 정점 청와대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벌이는 진실 공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민간인 사찰 유전자 자체가 없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청와대의 반박은 대충 이런 건데 국민 입장에선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그러면 이들은 민간인 아니었나? 이 질문에 답이 안 됩니다. 그건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고 불순물 첩보라 바로 폐기했다.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건데 이 역시 국민 입장에서 들어보면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그럼 하긴 했다는 건가? 개인 일탈이었다? 1년 반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 의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청와대가 겪는 곤혹의 본질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들이댔던 엄격한 직권남용의 잣대입니다. 동일한 잣대를 재보면 현 청와대도 이른바 관행이라는 데서 본질적으로 못 벗어난 거는 아닌지 이거 먼저 따져볼 일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높였고 스스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스스로 아픈 고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